이제 세상 일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선의와 악의 구별, 언어학자들은 대립이라고 할 것이다. 선의와 악의 구별이 낙관적이고 계몽주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별이 방금 언급한 사람들과 같은 이들에게 적용된다면 더더욱 그러하고 더 타당한 이유로 그러하다. 정신적인 명료함은 소수의 것이다. 또한 그 소수조차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과거나 현재 현실이 그들 마음속에 불안이나 불편함을 불러일으킬 때는 즉시 그 명료함을 잃게 된다. 정신적인 명료. 품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선의와 악의 구별은 바로 이러한 정신적 명료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건에서 냉담하게 현실 그 자체를 변조함으로써 의식적으로 속이는 사람도 있지만 닻을 올리고 일시적으로든 영원히든 원래의 기억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편리한 현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더 많다. 편리한 현실. 그들에게 과거는 무거운 짐이다. 그들은 자신이 했던 일이나 당했던 일들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고 다른 것들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대체는 완전히 의식하고 있는 가운데 지어내고 고친 허위이지만 현실보다는 덜 고통스러운 어떤 장면으로 시작될 수 있다. 반복해서 그 장면에 대해 묘사하다 보니 타인은 물론 자신에게조차 진실과 허구의 구별은 점차적으로 그 경계를 잃게 된다. 결국 인간은 덜 믿음직스럽거나 서로 앞뒤가 맞지 않거나 입수한 사건들의 큰 그림과 양립할 수 없는 세부 사항들을 여기저기 갈고 다듬으면서 자신이 거듭 반복해온 그 이야기를 완전히 믿고 만다. 처음에 악인은 선의가 되어버렸다. 거짓으로부터 자기 기만으로의 소리 없는 이행은 유용하다. 선의로 속이는 사람은 더 잘 속이고 자신의 역할을 더 잘 연기하며 판사에게, 역사가에게, 독자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더 쉽게 신뢰받는다. 선의로 속이는 사람은 그렇죠. 사건들이 과거 속으로 멀어질수록 편리한 진실의 구축, 편리한 진실의 구축은 점점 더 커지고 더 완벽해진다. 나는 오직 이러한 정신적 메커니즘을 통해서만 예를 들어 1942년경까지 BC 정부에서 유대인 문제 담당 위원이었고 유대인 7만 명의 강제 이송에 직접 책임이 있는 루이 다르퀴에드 펠레포이가 1978년 익스프레스지에 인터뷰한 진술이 이해될 수 있다고 믿는다. 다르퀴에는 모든 것을 부정한다. 시체들이 무더기로 쌓인 사진들은 편집한 것이고 수백만에 이르는 사망 통계는 매스컴의 관심과 동정 피해 보상금에 눈만 탐욕스러운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이며 강제 이송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강제 이송을 부정하기란 그로서는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강제 이송을 명령한 수많은 편지들의 하단에 자신의 서명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어린아이도 포함되어 있다. 어디를 향한 것인지 또 어떤 결과를 낳는 것인지 자신은 몰랐다는 것이다. 아우슈비츠에 가스실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단지 이를 죽이기 위해 사용되었을 뿐이며 어쨌든지 간에 이 일관성을 보라. 전쟁이 끝난 후 프로파간다를 할 용도로 지어졌다는 것이다. 난 이 비겁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다. 그가 스페인에서 오랫동안 마음 편히 살았다는 사실은 나를 불쾌하게 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익숙한 자는 결국 사적인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도 거짓말을 하게 된다. 자신을 평안하게 살도록 해주는 편리한 진실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에게서 이 전형적인 경우를 볼 수 있다. 선의와 악의를 뚜렷이 구분하는 데는 큰 비용이 요구된다. 큰 비용. 구별하는 데는 비용. 자기 자신에 대해 온전히 솔직한 것을 요구하며 지적이고 도덕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이러한 노력을 어떻게 다르퀴에 같은 사람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겠는가? 예루살렘 재판에서 아이마니안 진술과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소장이자 시아나 수소산 가스실의 발명자인 루돌프 헤스가 자신의 자서전에서 한 진술들을 읽어보면 지금 지적한 다르퀴의 경우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과거를 공들여 재구성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과거를
공들여 재고서 본질적으로 이 두 사람은 나치 추종자들, 더 적절하게는 모든 추종자들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했다. 우리는 절대적 복종과 위계 질서와 민족주의에 맞게 교육되었다. 우리는 슬로건에 흠뻑 젖어 있었고 의례와 시위에 도취되어 있었다. 우리 민족에 유익한 것이 유일한 정의이며 대장의 말이 유일한 진실이라고 배웠다. 도대체 우리에게서 뭘 바라는가?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우리와 같았던 모든 사람들의 것과는 다른 행동을 우리에게 어떻게 기대한단 말인가? 우리는 부지런한 집행자였고 그런 부지런함 덕분에 칭찬받고 진급했다. 결정은 우리가 내린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자라난 체제는 자율적인 결정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대신 결정을 내렸고 다른 식으로는 낼 수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정하는 능력을 거세당했기 때문이다.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금지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에 무능력해져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책임이 없으며 처벌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비록 비르케나우 수용소 굴뚝을 배경으로 투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런 논리가 순전히 그들의 후한 무치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근대적인 전체주의 국가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압력은 무시무시하다. 그 무기는 본질적으로 세 가지다. 교육, 지도, 대중문화. 교육, 지도, 대중문화로 위장한 프로파간다 또는 직접적인 프로파간다, 정보의 다원주의에 반하는 봉쇄, 그리고 테러가 바로 그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압력이 저항 불가능한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힘들며 제3국의 1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헬스와 아이만처럼 중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진술과 변명 속에서는 과장과 그보다 더 심각한 기억의 조작이 빤히 보인다. 기억의 조작. 두 사람 다 제3국이 진정한 전체주의가 되기 훨씬 이전에 태어나 교육받았고 그들이 나치에 입당한 것은 열광보다는 차라리 기회주의에 좌우된 하나의 선택이었다. 자신들의 과거를 공들여 조작한 것은 추후에 서서히 한 아마도 체계적이지 못한 작업이었다. 여기서 과거의 조작이 선의로 행해졌는지 아니면 악의로 행해졌는지 묻는 것은 순진에 빠진 일이다. 타인의 고통 앞에서 그토록 강인했던 그들 역시 운명이 그들을 심판관 앞에 마땅히 받아야 할 죽음 앞에 세웠을 때 편리한 과거를 만들어냈고 결국 스스로 그것을 믿고야만 한다. 섬세하지 못한 인물이었던 회스의 경우는 특히 더했다. 그가 쓴 글에서 볼 수 있듯이 회스는 반유대주의를 거듭 부인하는 자신의 행위가 그 자체로 자신의 조악한 반유대주의를 보여준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훌륭한 관리이자 아버지 남편으로 그린 자신의 자화상이 얼마나 졸렬해 보이는지도 깨닫지 못했다. 그 정도로 그는 자제심과 자기성찰의 성향이 거의 없었던 인물이다. 자제심과 자기성찰. 이와 같은 과거의 재구성을 논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에 대해서만은 아니다. 모든 기억들에 대해서도 유효한 고찰이다. 있어서 사실의 왜곡이 사실 자체의 객관성에 의해 자주 제한받게 되며 사실주의에 제3자들의 증언, 문서, 물적 증거, 역사적으로 인정되는 정황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나 또는 그 행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우리를 어떤 행위로 이끈 동기들과 행위 자체에 수반하는 우리 안의 열정을 바꾸는 것은 매우 쉽다. 이것은 아주 약한 힘에도 변형되기 쉬운 지극히 유동적인 물질이다. 왜 그랬나? 또는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 라는 질문들의 믿을 만한 대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정신상태는 애초에 불안정한 것이고 그 기억은 훨씬 더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저지른 죄에 대한 기억을 변형하는 극단적 경우로는 기억의 제거가 있다. 여기에서도 선의와 악이 사이의 경계는 모호할 수 있다. 법정에서 들리는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라는 말 뒤에는 간혹 속이려는 명확한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여타의 경우들은 하나의 공식으로 굳어지고 화석화된 기만이 문제가 된다. 기억하는 사람은 기억 못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고 또 그러는 데 성공했다. 기억의 존재를 부인함으로써 그는 배설물이나 기생충을 몰아내듯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로운 기억을 몰아냈다.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의뢰인에게 제안하는 기억의 공백과 추정상의 진실이 종종 망각과 사실상의 진실로 둔갑한다는 것을 잘 안다. 둔갑. 우리를 당혹해 하는 진술들을 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찾기 위해 정신병리학의 영역으로 넘어갈 필요는 없다. 그러한 진술들은 물론 거짓이지만 그 사람이 알고 속이는지 모르고 속이는지 우리는 속이는지 모르고 속이는지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다. 알고 속이는지 모르고 속이는지 알고 속이는지 모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된다고 터무니없는 가정을 해본다 해도 그 사람 자신은 그 딜레마를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 속이는 행위를 할 때 그는 자신이 맡은 인물과 완전히 혼연일체가 된 배우로 더 이상 자기 자신과 구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내가 글을 쓰고 있는 요즘 이에 대한 두드러진 사례가 있는데 요한 바오로 2세의 암살 미수범인 터키인 알리 아자의 법정에서 태도가 바로 그것이다. 부담스러운 기억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예 기억의 진입을 저지하는 것, 즉 경계를 따라 방역선을 치는 것이다. 경계를 따라. 기억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방역선. 기억이 기록된 뒤에 그로부터 해방되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이다. 기억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 추악한 작업을 담당한 사람들을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장 무감각하고 극악무도한 자들조차 꺼림직해 할 그들의 작업이 확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나치 사령부가 고안해낸 방책들 중 상당수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목적에 사용된 것이다. 러시아 전선의 후방에서 민간인들을 공동구덩이 희생자 자신들이 직접 하야했다. 공동구덩이 가장자리에 세워놓고 기관총으로 쏜 아인자츠 코만도스에게는 원하는 대로 술이 무한정 배급되었다. 술. 취기로 학살행위를 가리기 위해서였다. 잘 알려진 완곡한 표현들, 최종 해결책, 특별 처리, 방금 인용한 용어, 아이자츠 코만도스, 글자 그대로는 긴급 임무 부대를 의미하지만 무시무시한 현실을 숨기고 있다. 이는 단지 희생자들을 속이고 그들의 방어적 저항을 예방하기 위해서만 쓰인 것이 아니었다. 행위자 자체를 속이는 거지. 직접 연루되지 않은 부대들과 여론으로부터 가능한 한 제3국의 점령지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들을 알지 못하게 막는 데도 유용했다. 어쨌든 짧았던 천년왕국의 역사 전체는 기억과의 전쟁으로, 기억의 오웰적인 위조로, 현실의 부정으로, 현실 자체로부터의 결정적인 도피로 다시 읽힐 수 있다. 히틀러의 모든 전기들은 그토록 분류하기 힘든 이 남자의 삶을 해석하는 데 있어 서로 불일치를 보인다. 다만 러시아의 첫 겨울로부터 시작하여 최후의 몇 년간을 특징지은 현실로부터의 도피에 대해서는 하나의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히틀러는 자기 부하들의 도덕성과 기억을 오염시킴으로써 그들이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벙커에 대한 지독한 편집증을 가질 만큼 점점 더 심각하게 히틀러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진실로의 길을 봉쇄했다. 모든 도박꾼들이 그러하듯이 그는 미신적인 기만들로 짜인 무대를 자기 주변에 구축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모든 독일인에게 요구했던 바로 그 광신적인 믿음을 결국 스스로도 믿게 되었다. 곧 히틀러의 몰락은 인류의 구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진실이 조작될 때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기도 했다. 훨씬 더 방대한 희생자들의 영역에서도 기억의 표리는 관찰된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는 속이려는 의도가 없다. 불이나 모욕을 겪은 사람은 있지도 않은 잘못을 해명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꾸며낼 필요가 없다. 불이나 모욕을 겪은 사람은 있지도 않은 잘못. 비록 우리가 나중에 언급하게 될 역설적인 메커니즘 때문에 그에 대해 수치심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이 희생자의 기억들도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진 않는다. 희생자의 기억도. 이게 슬픈 거지. 예를 들어 전쟁이나 그 밖의 복잡한 정신적 외상을 초래할 정도의 경험에서 살아남은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자신들의 기억을 여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자기들끼리 그 기억을 상기하거나 제3자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보다 고통스러운 에피소드는 건너뛰고 역경의 막간이나 숨 돌릴 만한 순간들이나 기괴하거나 이생하거나 느긋해진 막간의 이야기에 머물기를 선호한다. 막간의 역경의 막간의 이야기. 고통스러운 순간들은 기억의 저장소에서 기꺼이 불러내지지 않고 고통스러운 순간의 기억. 시간이 가면서 흐릿해지고 윤곽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단테에게 자신의 끔찍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말을 삼가다가 단테의 요청을 고분고분 들어줘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원한 적수에 대한 사후의 복수심에서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결심한 우골리노 백작의 태도는 심리학적으로 믿을만하다.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긴 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또는 우리 주위에 물리적 흔적이나 영구적인 공동을 남기지 않는 어떤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경솔한 짓이다. 일반인의 생활에서도 깨끗이 나은 중병이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외과 수술의 세부 사항은 기꺼이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방어의 목적에서 현실은 기억 속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는 행위 자체에서도 왜곡될 수 있다. 아우슈비츠에서 보낸 포로 생활 1년 내내 나에게는 형제 같은 친구 알베르토가 있었다. 그는 건장하고 용기 있는 청년으로 평균 이상의 통찰력이 있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환상들, 전쟁은 2주 뒤면 끝날 거다, 가스실로 가는 선발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영국군이 그리스에 상륙했다, 폴란드 유격대원들이 수용소를 이제 곧 해방시킬 참이다 등 이러한 소문들은 거의 매일같이 떠돌다 어김없이 현실에 의해 부정되었다. 이런 환상들을 만들어내고 서로 주고받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다. 알베르토는 45세가 된 아버지와 함께 수용소에 들어왔다. 1944년 10월 가스실로 보내질 인원을 뽑는 대규모 선발일이 임박해오는 가운데 알베르토와 나는 경악과 무력한 분노, 반항, 체념 등의 심정으로 이 사건을 논평했다. 거기서 진실을 위로할 도피처를 찾으려는 생각은 없었다. 선발이 이루어졌고 알베르토의 늙은 아버지는 가스실 행으로 뽑혔다. 그러자 알베르토는 몇 시간도 안 돼 피곤했다. 그는 소문을 들었는데 자신이 보기엔 믿을만하다는 것이었다. 러시아군이 가까이에 와 있어 독일군은 감히 더 이상 학살을 계속할 생각을 못할 것이다. 그 선발은 늘 있던 선발과는 다른 것이었다. 가스실로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몹시 지쳐 있었을 뿐 병자가 아닌 자기 아버지처럼 쇠약해져 있지만 회복 가능한 포로들을 뽑으려고 한 것이다. 알베르토는 심지어 선발한 포로들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조차 알고 있다고 했다. 그리 멀지 않은 야보준으로 가벼운 노동에만 적합한 회복기 환자들을 위한 특별 수용소로 보낼 거라는 것이었다. 당연히 알베르토의 아버지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알베르토 자신도 1945년 1월 수용소를 비우고 대여를 이루어 철수하던 중 실종되었다. 묘하게도 알베르토의 태도를 모르던 그의 친척들도 견딜 수 없는 진실을 거부하고 다른 진실을 만들므로써 알베르토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이탈리아에 남아 체포를 피해 숨어 있었다. 고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알베르토의 고향을 찾았다. 내가 아는 사실을 그의 어머니와 형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가족들로부터 정중하고 애정어린 환대를 받았지만 알베르토의 어머니는 내가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그만하라고 간청했다. 그녀는 적어도 알베르토에 관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니 내가 그 무시무시하고 뻔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오로지 자기 아들만이 SS군의 총탄을 피할 수 있었고 행군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오는데 성공해서 숲속에 숨어 있다가 러시아군의 손에 무사히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아직 소식을 보내오지 못했지만 조만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제발 부탁하건대 화제를 돌려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달라고 간청했다. 1년 뒤 나는 우연히 그 도시를 지나게 되어 알베르토의 가족을 다시 방문했다. 진실은 약간 바뀌어 있었다. 알베르토는 소련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잘 지내고 있지만 기억을 잃어버려서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알베르토는 호전 중에 있으며 조만간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해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다. 알베르토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고 그렇게 4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나는 더 이상 그의 가족들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다. 친척들이 서로 도와가며 만든 위로가 되는 진실에 반하여 더는 내가 아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내밀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변명이 꼭 필요하겠다. 이 책 자체도 기억에, 그것도 먼 기억에 흠뻑 젖어 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의심스러운 출처에서 퍼올린 것이며 따라서 그런 의혹들로부터 이 책은 스스로를 방어해야만 한다. 말하자면 이렇다. 이 책은 기억보다는 고찰을 더 많이 담고 있으며 서급적인 과거의 일들보다는 오늘날의 상황에 더 기꺼이 머무른다. 게다가 이 책이 담고 있는 자료들은 가라앉은 또는 구조된 인간이라는 주제와 자발적으로도 나뉘든 당시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의 협력으로 형성된 많은 문학작품들에 의해 확고한 실체를 갖게 되었다. 이 자료들은 서로 일치하는 부분은 풍부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적다. 또한 나는 내 개인적인 기억들과 내가 인용했고 앞으로 인용할 몇몇 미출간된 일화들에 대해서 그것들 모두를 부지런하고 세심하게 검토했다. 세월이 그것들을 좀 퇴색시키긴 했지만 내게는 그것들이 배경과 좋은 화음을 이루고 있으며 앞서 서술한 기억의 표류로부터도 별로 손상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 회색지대, 여기가 대박이지. 우리 생환자들은 우리의 경험을 잘 이해했으며 또 남들에게 잘 이해시킬 수 있었던가? 보통 이해하다의 의미는 단순화시키다 라는 말과 일치한다. 이해는 단순화. 심오한 단순화 과정이 없다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정의할 수 없고 끝도 없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와 같을 것이다. 이는 곧 우리의 방향 설정 능력과 행동 결정 능력을 위협할 것이다. 요컨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인식 가능한 것들을 도식적으로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 인류가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낸 언어나 개념적 사고와 같은 인간 고유의 놀라운 도구들은 모두 이러한 목적에 맞춰진 것이다. 우리는 역사도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건들이 정렬되는 도식이 언제나 분명하게 규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역사가들이 서로 양립 불가능한 방식들로 역사를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사회적 동물이라는 우리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들 때문에 우리 안에는 우리와 그들로 영역을 나누려는 욕구가 너무나 강해서 이러한 도식, 즉 친구, 적이라는 이분법이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한다. 민중사는 물론 학교에서 배우는 정식화된 역사도 중간색과 복합성을 피하는 이러한 이분법적 경향의 영향을 받는다. 즉 인간 세계에 넘쳐흐르는 사건들을 갈등은 대결로 우리와 그들 아테네인과 스파르타인, 로마인과 카르타고인 등과 같은 대결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바로 이것이 축구, 야구, 권투와 같은 두 팀 또는 두 명으로 이루어진 스펙터클한 스포츠가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이유다. 뚜렷이 구분되고 확인 가능하며 경기가 끝나면 승자와 패자로 갈리기 때문이다. 만약 경기 결과가 동점이면 관중은 속은 기분이 들고 실망한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관중은 승자와 패자를 원했던 것이며 승자를 선한 자, 패자를 악한 자와 동일시했던 것이다. 이겨야 한쪽은 선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뒤집힐 것이다.
이러한 단순화의 욕구는 정당화되지만 단순화가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화는 가설로 인정되고 현실과 혼동되지 않는 한 유용한 하나의 작업 가설이다. 현실과 혼동되지 않는 한 이 조건에서. 그러나 자연적 역사적 현상들의 대부분은 단순하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좋아하는 식으로 단순하지 않다. 당시 수용소 내부에서 인간관계의 망도 단순하지 않았다. 그것은 희생자와 박해자의 두 덩어리로 축소될 수 없는 것이었다. 오늘날 라거의 역사를 읽는 또는 쓰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과 악을 나누고 한쪽 편을 들고 최후의 심판일에 의로운 자들은 이쪽, 사악한 자들은 저쪽이라는 그리스도의 손짓을 되풀이하는 경향 또는 실제적 욕구가 있다.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은 깔끔하게 딱 자르는 분명함을 요구한다. 세상 경험이 적다 보니 그들은 애매모호함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의 기대는 라거에 새로 도착한 사람들, 젊든 아니든 이 사람들이 품었던 기대를 정확하게 제어한다. 이미 유사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들 모두가 끔찍하지만 해독 가능한 세계, 곧 내부의 우리와 외부의 적이라는 선명한 지리적 경계로 나뉜 세계를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로 우리 안에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예의, 그 단순한 모델에 부합하는 세계 말이다. 그러나 입수한 수용소에서 목격한 놀라운 간격은 그들에게 뜻밖의 충격을 던져주었다. 자신이 내던져진 세계는 물론 끔찍한 것이었지만 또한 해독 불가능한 것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 세계는 그 어떤 모델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고 적은 주변에도 있었지만 내부에도 있었다. 우리라는 말은 그 경계를 잃었고 대립하는 자들이 두 편으로 나뉜 게 아니었다. 하나의 경계선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복잡한 경계선들, 곧 우리들 각자의 사이에 하나씩 놓인 수많은 경계선들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적어도 불행을 함께하는 동료들의 연대감을 기대하면서 수용소에 입소했지만 몇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라던 동맹은 없었다. 반면에 수천 개의 복인된 단자들만이 있을 뿐이었고 이 단자들 사이에는 필사적이고 은밀하고 지속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수천 개의 봉인된 단자. 이것은 수용소에 수감된 처음 몇 시간 만에 종종 미래의 동맹군이라 기대되었던 사람들 쪽에서 퍼붓는 집중 공격의 즉각적인 형태로 퉁명스럽게 나타났다. 이는 저항할 능력을 단박에 무너뜨릴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치명적이었다. 준비되지 않았을 때 느닷없이 가해지는 일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란 어려운 일인 것이다. 이러한 공격에서 여러 가지 양상들을 파악할 수 있다. 수용소 체계는 그 기원, 독일에서 나치즘이 권좌에 등극한 것과 때를 같이 하는데 그 기원에서부터 상대의 저항 능력을 분쇄하려는 주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수용소 관리를 위해서는 새로 입사한 사람은 그에게 붙은 딱지가 무엇이든지 간에 정의산 적수였고 하나의 사례나 또는 조직된 저항의 싹이 되지 않도록 당장에 무너뜨려야 했다. 이 점에 대해서 SS군은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자주 얼굴에 가해지던 즉각적인 주먹질과 발길질. 정말로 화가 나서든 화난 척 해서든 간에 분노를 쏟아내며 미친 듯이 내지르는 명령소리. 입수자들을 완전히 벌거숭이로 만드는 것. 털리한 털은 모조리 깎는 것, 누더기를 입히는 것 등 라거별로 서로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수용소 입소 시에 수반되었던 모든 불길한 의식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이 모든 세세한 일들이 몇몇 전문가에 의해 계획되었는지 아니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방법론적으로 완벽하게 다듬어졌는지 알기란 어렵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었다는 점이다. 연출이 있었다. 그것도 너무나 명백한. 그럼에도 입소의식과 그것이 촉발시킨 도덕의 붕괴에는 수용소 세계의 다른 구성원들 역시 거의 의식적으로 기여했다. 일반 포로들과 특권층 포로들 말이다. 새로운 사람을 친구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불행의 동반자로 맞아주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연장자들은 서너 달 내로 연장자가 되었다. 어찌나 빨리 바뀌던지 불쾌함 내지는 심지어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신입, 추강, 독일어로 이 말은 행정상의 추상적인 용어인 입장과 진입을 의미함을 주목하라. 신입은 아직 몸에서 고향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부러움을 샀다.
이러한 질투는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실제로는 수용소에 들어온 첫 며칠에 한편으로는 익숙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험이 생겨 피난처를 만들 수 있게 될 나중보다 훨씬 더 괴롭게 되었다. 다른 모든 공동체에서 신참과 신입생에게 그러하듯이 또 원시 부족에서 입회식으로 그러하듯이 수용소에 새로 들어온 사람은 조롱받고 잔인한 장난질을 당했다. 라고에서의 삶이 일종의 퇴보를 가져왔다는 것, 정확히는 수용자들을 원시적인 행동들로 이끌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른 모든 편협함과 마찬가지로 추강을 향한 적개심에는 본질적으로 일정한 동기가 작용하고 있다. 그 적개심은 남들을 희생시켜 우리를 강화하려는 요컨대 억압받는 사람들 사이에 연대감을 만들어내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일 수도 있다. 연대의 부재는 명료하게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수용자들이 부가적으로 느낀 고통의 원인이었다. 우리 문명 세계에서 억누를 수 없는 욕구로 보이는 위신의 추구 역시 영향을 미쳤다. 멸시받는 연장자 무리는 새로 들어온 신입으로부터 자신의 굴욕감을 배설할 대상을 발견하고 멸시받는 연장자 무리 신입으로부터 자신의 굴욕감을 배설 그를 희생시켜 보상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신입을 희생양 삼아 위에서 받은 모욕의 무게를 떠넘길 더 낮은 계층의 사람을 만들려는 것이었다. 특권층 포로들을 보자면 이야기는 더 복잡해지고 또한 더욱 중요해지는데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여기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국가 사회주의처럼 지옥 같은 체계가 그들의 희생자들을 지옥 같은 체제가 그들의 희생자들을 신성시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고 역사적으로 거짓이다. 그런 주장을 믿는 것은 너무나 순진하다. 그와는 정반대로 국가 사회주의는 희생자들을 비하하고 자신과 비슷하게 만든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희생자일수록 정치적 뼈대나 도덕적 뼈대가 없는 백지 같은 희생자일수록 더하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박해자들로부터 희생자들을 갈라놓는 공간을 나치의 라거에서뿐만 아니라 박해자들로부터 희생자들을 갈라놓는 공간 이걸 탐사할 때가 된 것 같다. 예컨대 몇몇 영화에서 다루었던 것보다 좀 덜 혼탁한 정신과 좀 더 가벼운 손으로 말이다. 오직 정형화된 수사만이 그 공간이 텅 비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 공간은 추악하거나 불쌍한 때로는 동시에 둘 다인 인물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인간에 대해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또는 유사한 시련이 다시 닥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을 방어하고 싶다면 아니 그저 어떤 대형 산업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고자 한다 해도 이 인물들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한다. 특권층 포로는 라거의 전체 인구에서 소수였지만 생존자들 가운데에서는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다. 이 표현이 너무 통찰력이 있어. 특권층 포로는 라거 전체 인구에서 소수였지만 생존자 가수에서는 압도적인 다수. 실제로 과로, 구타, 추위와 질병은 차치하더라도 가장 적게 먹는 포로에게조차 배급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가장 적게 먹는 포로에게조차 부족. 인체의 생리적 비축부는 2달이나 3달 만에 소진되고 굶어 죽거나 굶주림에서 비롯된 질병으로 죽는 것이 포로들의 일반적인 운명이었다. 오로지 추가적인 음식 섭취를 취해야만 이 운명을 피할 수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크든 작든 특권을 손에 넣어야 한다. 특권. 소수였지만 생존자가 안 된 다수인 이 특권. 다른 말로 하자면 부여받은 것이든 쟁취한 것이든 약삭빠르든 폭력적이든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평균 이상으로 스스로를 끌어올릴 방법이 필요했다. 평균 이상으로 스스로. 말로 한 이야기든 글로 쓴 것이든 생환자들의 기억들 중 대부분이 이렇게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 즉 수용소의 현실에 맞닥뜨린 최초의 충격은 예견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누군가의 공격이었는데 관리자 포로라는 새롭고 이상한 적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다. 관리자 포로. 이 관리자 포로는 손을 잡아주고 안심시켜주고 길을 가르쳐주는 대신 모르는 언어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서는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새로 들어온 사람을 길들이려 하고 자신은 잃어버렸지만 상대는 아마도 아직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존엄의 물씨를 꺼뜨리고자 했다. 그러나 만약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자기 존엄을 지키고자 감히 반응을 보인다면 정말로 큰일 난다. 얘는 일종의 불문율이자 철칙이다. 추릭슐락은 즉 주먹에는 주먹으로 답하기인데 오직 신입의 머릿속에만 떠오를 수 있는 눈 감아줄 수 없는 위반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위반을 저지른 사람은 폼보이가 되어야 했다. 곧바로 다른 관리자들이 위협받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 달려오고 죄인은 길들여지거나 죽을 때까지 체계적이고 분노에 찬 구타를 당한다. 체계적이고 분노에 찬. 특권은 그 정의상 특권을 방어하고 보호한다. 특권을 가리키는 이디시어 방언이자 폴란드어가 땡땡이었던 것이 머리에 떠오른다. 프로텍치아로 발음되는 이 말은 이탈리아어나 라틴어 어원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 나는 한 이탈리아인 신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파르티잔이었던 그는 아직 한창 힘이 넘칠 나이에 정치포로라는 꼬리표를 달고 강제 수용소에 던져졌다. 죽이 배급되는 동안 두들겨 맞은 그는 배급관리자 포로를 감히 밀쳤다고 한다. 그러자 이 관리자의 동료들이 달려들어서 청년의 머리를 죽통에 빠뜨려 익사시킴으로써 일벌백계로 다스렸다는 것이다. 라과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사회에서 특권층의 무상은 걱정스럽지만 반드시 일어난 현상이다. 특권층은 유토피아에만 없다. 모든 부당한 특권에 대항해 전쟁을 하는 것은 의로운 인간의 과제이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소수 또는 한 사람이 다수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는 곳에서 특권은 태어나고 권력 자체의 의지에 반하면서도 특권은 증식한다. 그러나 한편 권력이 특권을 용인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라거에 국한해서 논하고 있지만 라거는 소비에트판 라거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의 실험실로 좋게 바라볼 수 있다. 관리자 포르라는 혼성 계층은 수용소의 골격을 형성하며 동시에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주인과 하인의 두 영역을 나누는 동시에 연결하는 경계가 불분명한 회색지대이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판단 욕구를 혼란시키기에 충분한 것을 그 안에 품고 있다. 46조 37번